2018년 10월 29일, 미국 아이오와주 맨체스터에 위치한 한 피자 가게에 모자를 눌러 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본 그는 이내 자리를 잡고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곧 피자가 나왔지만 그는 눈길도 주지 않고 가게 안에 있는 한 남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잠시 후 음식을 다 먹었는지 남성이 일어나 가게를 나가자 그는 남성이 앉았던 테이블로 가 빨대를 회수했습니다. 정리하러 왔던 직원이 뭐 하냐고 물어보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것은 경찰 신분증. 그는 39년 전에 일어난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던 형사였죠. 1961년 10월 6일에 미국 아이오와주 시더 레피지에서 태어난 미셸. 몇 번의 유산 끝에 44살의 나이로 그녀를 낳았던 어머니 자넷은 늦둥이었던 딸을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12살이나 차이 나던 그녀의 언니 역시 동생을 작은 인형이라고 부르며 보살폈죠. 어렸을 때 미셸은 하도 울지 않아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녀를 진찰한 병원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몸에 이상은 전혀 없습니다. 따님은 모든 것에 만족하고 행복하기에 울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그녀는 항상 웃으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그런 그녀를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10대 초반의 그녀는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아 14살까지 보조기를 착용해야 했기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전혀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가족들을 위로할 만큼 낙천적이었죠. 친구들 역시 뛰어놀지 못하는 그녀를 위해 함께 이야기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따로 낼 정도로 그녀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합창단에서 공연하거나 극장 무대에 서는 등 공연 예술 활동에 참여했고 응원단에 들어가기도 할 정도로 활동적이었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며 꿈을 찾던 그녀가 선택한 것은 인테리어 디자인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원했던 대학에도 합격했고 이제 자기의 꿈을 위해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던 미셸. 그런 그녀가 1979년 12월 20일에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전날인 19일 저녁에 그녀는 쉐라톤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원래 함께 가기로 했던 친구는 숙제가 밀려 같이 가지 못했기에 그녀는 혼자였죠. 어느 정도 파티를 즐긴 그녀는 조금 일찍 빠져나와 볼일을 보러 시내에 있는 쇼핑몰인 웨스트데일 몰로 차를 몰았습니다. 전에 어머니가 레이 어웨이로 사둔 드레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하려고 했던 것이죠. 레이 어웨이는 할부 구매의 일종으로 할부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완납한 뒤에 예약해둔 제품을 수령하는 구매 방식입니다. 가게에 지불했던 할부금 186달러를 받은 뒤 용돈으로 쇼핑을 즐기던 그녀는 쇼핑몰 매장에서 일하던 커트 토마스를 비롯해 몇몇 친구들과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직 일하던 중이었기에 커트는 저녁 9시 무렵 그녀를 입구까지 배웅해주고 다시 가게로 돌아왔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파티를 즐기다 늦어지리라 생각했지만 연락 없이 이렇게 늦었던 적은 없었기에 좀 이상했죠. 결국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파티 참석자들을 비롯해 친구들에게 연락해 동선을 확인한 경찰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웨스트데일 몰로 갔는데 주차장 북동쪽 후미진 구역에서 그녀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는 사망해 있는 미셸이 있었죠. 그녀는 얼굴을 비롯해 여러 군데에 자상이 있었습니다.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실혈사. 손에 방어은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녀는 범인에게 저항하다 봉변을 당한 듯 보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파티에 참석했을 때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고 지갑에는 가게에서 환불받은 186달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한 차 뒷좌석에는 그녀가 따로 구매했던 물건들이 남아 있었죠. 범인은 성적인 목적이나 강도질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지 않았습니다.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범인은 장갑을 끼고 있었는지 지문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에 남은 많은 자상으로 보아 범인은 범행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형사는 당시 범인이 홀로 차에 올라타는 그녀를 확인하고 달려와 공격한 뒤 조수석으로 밀쳤고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고 여겼습니다. 원한 혹은 치정관계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친구 커트와 과거 헤어진 남자친구 등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죠.
단서가 없었던 형사는 당일 저녁 그녀를 보았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 최면 술사를 이용해 수상한 인물을 보았는지 물었고, 그중 2명이 최면에서 보았던 수상한 남성의 인상착의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 이를 토대로 몽타주를 그려 공개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제보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 몽타주는 최면으로 알아낸 범인일지도 모르는 인물이었기에 만약 제보가 있었어도 큰 성과를 거두긴 힘들었을 것입니다. 형사 역시 이를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행할 만큼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무리일지 모르지만 훗날에라도 범인이 잡히길 바란 형사는 현장에서 얻은 증거를 모두 보관했고, 그런 그의 노력은 끝내 빛을 발했습니다. 2006년에 미셸의 동창생이었던 한 형사는 그녀의 사건 기록을 보던 중 차 변속기에서 발견된 남성의 혈흔에 주목했습니다. 범행 당시 그녀의 몸에 29군데의 자상을 남길 정도로 흥분했던 범인이 흉기를 사용하다 자기도 모르게 손에 상처를 입혔고, 그때 변속기에 남았을 것으로 보였던 혈흔. 당시에는 이것으로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지만 지금이라면 개인의 유전 정보인 DNA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죠. 형사는 변속기에 혈흔이 남아있다면 차나 혹은 당시에는 구분하지 못했을 그녀의 옷에도 범인의 혈흔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확인했고, 그의 생각대로 그녀가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 변속기에 남아있던 혈흔과 일치하는 범인의 DNA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중범죄로 체포된 전적이 없었는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이는 없었고, 과거 의심됐던 용의자들과도 일치하는 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또 시간은 흘러 2015년 겨울. 사건을 이어받은 또 다른 형사는 아내로부터 DNA를 보내면 조상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픈형 데이터라 나중에 범인 혹은 그와 혈연 관계의 인물이 사이트에 DNA를 등록하면 찾을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DNA 정보로 인종을 비롯해 몽타주도 대량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에 형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5,000를 주고 위와 같은 DNA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범인의 기본 머리 스타일과 길렀을 때, 그리고 50살이 되었을 때의 모습까지 제공받아 언론에 공개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워싱턴주 밴쿠버에 사는 브랜디라는 여성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DNA를 제드매치라는 사이트에 등록하며 미셸의 사건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녀의 증조부모 4명 중 1명의 후손이 범인의 DNA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유전자 계보를 통해 용의자를 지어가며 브랜디의 먼 친척인 도널드, 케네스, 제리 번즈 3형제 중 1명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낸 형사는 그들이 버린 개인 물건들을 회수해 DNA를 확보했고, 제리의 DNA가 미셸을 살해한 범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를 증거로 2018년 12월 19일 미셸이 살해되고 정확히 39년이 된 이날에 형사는 그를 살인죄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범행이 일어났던 시기에 현장으로부터 차로 45분 거리에 살았던 남성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고 누군가와 마찰도 없었던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남성이었죠. 별다른 전과도 없던 그가 그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다? 이에 대해 그는 자기가 절대 범인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왜 거기에 자기 혈흔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날 별다른 알리바이도 없지만 절대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죠. 형사는 그의 컴퓨터에서 금발 여성, 폭행, 살인, 식인 등의 검색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상적인 욕망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판단하며 신문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함께 수감돼 있던 감방 동료 중 1명은 아버지의 말처럼 청소했으면 좋았을걸 이라고 중얼거리는 제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재판의 중점은 DNA의 오염과 검사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일단 그의 DNA가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오염도 없었고 검사 과정 역시 투명했다는 것이 확인되자 제리의 변호인단은 다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변호 측은 함부로 타인의 DNA를 가져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버려진 물건에서 얻은 DNA 증거는 불법이 아니라 판단했죠. 그러자 변호 측은 그날 쇼핑몰을 돌아다녔던 미셸이 정말 우연히 어딘가에 묻어있던 제리의 혈흔이 옷에 닿았고 차에서 범인과 싸우던 중 그것이 변속기에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에게 이 주장이 먹히지 않자 DNA가 일치하는 사람이 존재할 확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며 변호하려 했지만 검찰 측은 그럴 확률이 1000억분의 1도 안 된다는 전문가를 내세우며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 제리의 것이 확실하다고 거듭 강조했죠. 2020년 2월 24일
배심원단은 3시간의 논의 끝에 유죄를 판결했고 같은 해 8월 7일에 재판부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담으로 1995년에 아이오와주 메이슨시티의 한 주차장에서 실종된 조디라는 여성과 2013년 12월 19일, 즉 미셸이 사망하고 정확히 34년 뒤인 이날 실종된 제리의 사촌 동생도 그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도 제리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면 언젠가는 꼭 밝혀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